20세기 한국 소설 15.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김성한, 장용학 의. 김성한의 자유인은 신화적 인물 프로메테우스와 신이 구름 위 중립지대에서 회담을 벌이는 형식을 빌려 신의 권위와 영향력이 소멸된 시대의 인간 세계 부조리와 추악함을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신은 프로메테우스의 지혜를 빌려 혼돈과 타락이 만연한 인간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제안을 거부한다. 회담 중간중간 한국의 뒷골목을 떠도는 이정민 등의 인물을 통해 현실의 부도덕과 혼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결국 신과 프로메테우스는 각자의 세계로 돌아가며 작품은 신의 시대가 저물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르는 혼돈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김성한의 5분간은 신과 프로메테우스가 구름 위 중립지대에서 5분간 회담을 나누는 동안 인간 세계에서는 온갖 부정과 혼돈, 비도덕이 만연하는 모습을 병치해 보여주는 풍자적 단편소설이다. 2000년 만에 스스로 쇠사슬을 끄는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제안으로 회담에 응하지만 신과 프로메테우스 모두 인간 세계의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길로 돌아간다. 이 5분 동안 지상에서는 지도자들의 파렴치와 인간성 상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신은 제3의 존재의 출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중얼거린다. 작품은 신화적 패러디를 통해 전통적 가치와 신앙이 상실된 현대인의 혼란과 분열을 비판적으로 그린다. 김성한의 바비도는 15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권위적인 교회와 왕권에 맞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다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하는 재봉직공 바비도의 이야기다. 바비도는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지만 주교와 헨리 태자의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정의를 지킨다. 결국 그는 죽음을 선택하지만 작품은 바비도의 순교를 통해 권력과 제도에 맞서는 인간의 자유, 양심, 정의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 소설은 중세 영국의 사건을 빌려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억압과 부조리를 우화적으로 비판한다. 장용학의 요한 시집은 토끼의 우화로 시작해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의 체험과 실존적 자유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이다. 주인공 동호는 수용소에서 만난 북한군 포로 누에와 교류하지만 누에는 생을 살리는 오직 하나의 길은 자유가 죽는 데 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다. 동호는 수용소를 나온 뒤 누에의 어머니를 찾아가지만 극한의 빈곤과 비참함 속에서 그녀마저 죽음을 맞는 모습을 목격한다. 작품은 토끼 우화와 누에의 삶을 통해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과 그 과정에서 겪는 또 다른 구속과 희생의 역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곽학송의 동목교는 한국전쟁 중 무명고지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배경으로 중대장 이덕호 중위와 중대부관 김영수 소위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전쟁 소설이다. 전투의 비정함과 의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군대 명령체계의 모순 속에서 영수는 상관의 무리한 명예욕에 반발하지만 부상당한 중대장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며 그의 인간적 면모와 부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깨닫는다. 작품은 극한의 전투 상황에서 개인의 목숨과 명령, 인간애와 자기반성,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오상원의 유해는 U-255 전쟁 중 적진에 고립된 국군 소대장이 부하들을 모두 잃고 혼자 탈출하다 인민군에게 붙잡혀 총사령을 선고받고 처형까지 1시간의 유예 시간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다. 주인공은 이 짧은 시간 동안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삶의 허무와 전쟁의 비극을 성찰한다. 결국 그는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며 총살장으로 향한다. 작품은 전쟁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무의미하게 만드는지,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어떤 내적 갈등과 성찰을 겪는지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그려낸다. 오상원의 모반은 해방 직후 정치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평범한 청년 미니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비밀 결사에 가담해 정치 암살에 참여하는 이야기다. 첫 암살 당일, 병석의 어머니가 위독하지만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동료의 강요로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는 동료의 손을 아들의 손이라 믿고 세상을 떠난다. 이후 미는 두 번째 암살을 실행하고 자신 대신 누명을 쓴 무고한 청년과 그 가족의 비극을 목격하며 죄책감과 회의에 빠진다.
결국 미는 조직을 탈퇴하고 인간성과 휴머니즘의 가치를 회복한다. 박경리의 불신 시대는 6.25 전쟁 직후 남편을 잃은 진영이 유일한 희망인 아들마저 의사의 무관심으로 잃고 병원 종교 기운 모두가 배금주의와 부조리로 가득한 현실에 절망하는 이야기다. 진영은 사기꾼과 타락한 종교인, 무책임한 의사 등으로 인해 점차 세상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느낀다. 결국 아들의 위패를 불태우며 썩은 현실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다. 송병수의 쇼리킴은 6.25 전쟁 직후 미군 부대 주변을 떠도는 전쟁고와 쇼리킴과 친구 딱부리, 그리고 양공주 딸인 누나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쇼리는 왕초 밑에서 견디다 못해 딱부리와 함께 도망치지만 고아원에 잡혀갔다가 다시 탈출해 미군 부대 주변을 맴돈다. 딱부리는 하우스보이가 되고 쇼리는 딸인 누나에게 미군을 소개하는 팸프 노릇을 한다. 어느 날 딸인 누나가 MP에게 잡혀가며 쇼리와 딱부리는 딸인 누나의 딸러 뭉치를 두고 쩔뚝이와 다투다 결국 돈도 잃고 서울로 도망친다. 쇼리는 딸인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돈이 없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전쟁과 빈곤 속에서도 인간애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송병수의 저 거대한 포옹 속에는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한국 사회에서 각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감싸 안으려는 인간애와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후의 어둡고 모순된 일상 속에서도 인물들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옹이라는 상징을 통해 휴머니즘의 가치를 드러낸다. 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 전후 문학, 그 주요 작가와 경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전쟁이라는 정말 거대한 상흔 속에서 작가들이 던졌던 질문, 또 모색했던 길, 그 핵심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한국의 1950년대는 사실 서구의 전후문화권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냥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동족 상잔이라는 예기치 못한 비극이었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러웠죠. 네. 그래서 작가들이 실존,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의 어떤 인간 존재의 의미, 자유, 이런 걸 묻는 실존주의에 깊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서구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만 보긴 좀 어렵고요. 아, 그런가요? 자료들을 쭉 보면 한국적 현실에 대한 아주 치열한 고민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적 고민도 있었지만 현실 비판, 알레고리, 심리 탐구 정말 여러 흐름이 보이네요. 그럼 먼저 그 자료에서 언급된 김성한 작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비도요? 아, 네. 바비도. 15세기 영국 배경인데 당시 한국 현실을 비판한 알레고리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게 표면적으로는 거대 조직의 횡포에 맞서는 개인의 양심, 이런 이야기지만 사실은 명백히 당시 이승만 정권의 어떤 부조리함, 이걸 겨냥한 우화, 즉 알레고리였던 거죠. 아하,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런 시대적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당시에는 굉장히 큰 반영을 일으켰어요. 물론 자료에도 나오지만 문학적인 기교면에서는 알레고리가 너무 직접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지적도 있군요. 그럼에도 시대적 맥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 자유인에 나오는 이광래라는 인물 있잖아요. 네네. 그 인물도 결국은 당시 만연했던 어떤 도덕적 허무주의, 여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주요 작가? 장융학의 요한 시집은요? 토끼 우화 형식이 참 독특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토끼. 사르트르의 영향도 있다고 하고 요한이라는 제목은 또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사르트르 구토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전쟁 후에 느꼈던 어떤 불안, 허무함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실존주의적인 분위기, 이걸 공유한다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아, 분위기 정도군요. 네, 작품 속 토끼가 자기 내면으로 파고들면서 일상의 의문을 던지는 거, 그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라는 제목은 아마 세례자 요한처럼 어떤 궁극적인 것, 여기서는 예수를 예비하는 존재, 이런 걸 상징한다고 봐요. 아, 예비하는 존재. 네, 그래서 작중에 나오는 누회, 그러니까 누회가 상징하는 자유 역시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어떤 진정한 무엇을 향한 그냥 예비 단계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그 진정한 무엇이 뭔지는 근데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요. 자유 그 너머의 가치를 질문하는 거군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오상원의 유해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아주 강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유해. 정말 중요하죠. 네, 총살 직전 주인공의 내면을 쭉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게 주제 전달에는 어떤 효과를 줄까요? 와,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어요. 그 죽음을 앞둔 병사의 의식을요, 감정을 거의 배제하고 아주 건조하게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전쟁이나 이데올로기가 인간성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이걸 역설적으로 더 강하게 고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감정을 터트리는 게 아니라 그저 담담히 보여줌으로써요? 맞아요. 그 건조함이 주는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그의 다른 작품 모반 같은 경우도 염화적인 기법을 쓰는 등 실험성이 돋보이긴 했는데 그건 자료에도 지적되었듯이 메시지가 약간 관념적이다. 이런 비판도 좀 받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창섭 작가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 시기 다른 작가들이랑은 또 결이 다른 아주 어둡고 좀 비관적인 세계를 그렸다고 나오는데요. 아, 네, 맞아요. 손창섭은 뭐랄까 정말 독보적으로 어두운 세계를 그렸죠. 전쟁이 남긴 그 정신적인 황폐함, 인간 소외, 이런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집요하게요? 네. 그의 인물들은 보면 비 오는 날 같은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되게 무기력하고 좀 병적인 경우가 많아요. 김성환처럼 현실을 막 비판하거나 장용학처럼 초월을 모색한다기보다는 그런 그 망가진 현실 속에서 쓰러져가는 존재들, 그 비참함을 아주 냉정하게 그렸다는 점, 그게 독특한 지점입니다. 현실 비판이나 초월 대신 그냥 그 상태를 직시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황폐함을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곽학송, 박경리, 송병수 작가님들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간략하게라도 좀 짚어주시죠. 네. 곽학송의 동목교는 그 극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간의 심리, 이걸 아주 날카롭게 포착했고요. 박경리 작가의 초기 단편 불신시대는 전쟁 미망인의 시선으로 당시 사회의 어떤 금전만능주의, 위선, 이런 걸 고발하면서도 또 새로운 삶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성의 시선이라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그 힘없는 여성의 시선으로 현실의 폭력성을 드러낸 점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송병수의 쇼리킴은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쇼리킴은 어린 소년이 주인공이라고 하셨죠. 미군 부대 주변 삶을 그렸다고. 네, 근데 그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본 세상이 그 자체로 전쟁의 비극을 너무 처참하게 증언해요. 아이의 시선이라 더 그런가요? 그렇죠. 순수해야 할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온갖 악에 물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강력한 고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그 언어 사용 방식인데요. 언어요? 그 영어 발음 표기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쇼리킴, 싸징, 따링 누나, 헤이 쇼리, 카몽 이런 어설프고 부정확한 영어 발음 표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당시 미군 기지천 주변의 그 왜곡된 현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해서 독자가 그냥 그 세계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요. 언어가 현실을 반영하는 아주 강력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다양하네요. 실존적인 고뇌부터 현실 비판, 알레고리, 심리 탐구, 또 사회 고발까지. 전쟁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 앞에서 문학이 이렇게나 다채롭게 반응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선생님께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붙잡아 보려고 했던 처절한 몸부림, 그게 아닐까 싶어요. 서구 사상을 빌리기도 하고 우화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을 그냥 파헤치기도 했지만 공통적으로는 다 파괴된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네. 하나의 거대한 트라우마 앞에서 문학이 얼마나 다채로운 방식으로 사유하고 또 저항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시대를 담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질문하는 목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아까 장용학 작가가 자유 그 이후에 진정한 무엇을 탐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른 작가들의 여러 접근법들, 뭐 현실 비판이든 심리 탐구든 아니면 생존 자체의 처절함이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쟁 이후의 단순한 생존이나 기본적인 자유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그 무엇, 그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